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감 대검 법사위에서 대검 국정감사의 하이라이트는 강혜경 씨의 출석이었죠. 오전에는 사실 법사위 국감은 김건희, 최은순 동행명령장 발부로 사실상 국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강혜경 씨가 2시에 출석을 하면서 열띤 국감이 시작됐는데 오전에 국감은 저는 사실 어떤 질이나 그런 것보다 민주당의 힘을 느끼는 즉 국회에서는 의석이 깡패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11명 11대 뭐 6 이런 식으로 국감 증인 채택에서부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물론 용산에서 경찰들에게 저지가 됐지만 법 앞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회가 부르면 와야 된다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지가 저는 비전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국감을 보거나 여러 가지 민주당 최고위원의 발언, 그 다음에 어떤 민주당 대변인실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민주당 우리가 생각했던 민주당이 이런 민주당이었구나. 그게 뭐냐면 역풍 타력 이런 게 없잖아. 그치? 예전에는 뭐 만약에 심우정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 한번 하려 그러면 또 안에서 중앙지검장 탄핵했다간 역풍 맞는다 이런 개소리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민주당은 무엇을 해도 그쵸? 지금 생각하면 검사들도 실질적으로 탄핵을 했고 민주당에서 이제 중앙지검장뿐만 아니라 검찰총장도 탄핵한다 그래도 그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제가 보면 민주당이 사실상 지난 작년만 해도 민주당은 굉장히 소용돌이에 휩싸였는데 1년 전에 지금의 이맘때 보세요. 지금의 이맘때 어땠어요? 진짜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돼 갖고 7월부터 이재명 당대표 단식 투쟁하고 정말 그 국회에서 자화가라고 민주당 이 배신자 새끼들이 국회에서 영장실질심사 살아나와 갖고 다시 민주당이 이제 위기를 헤쳐나가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민주당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면. 근데 요즘은 민주당이 뭐를 해도 검사 탄핵 그래 하자 그냥 하자 그러면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안 해본 사람들이 뭐를 하려 그러면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지금 민주당은 검사 탄핵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 당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당연히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면죄부 준다?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현재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이제 오후 그러니까 그래서 오전에는 김건희 최은순 사실상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오후에 이제 강혜경 씨가 등장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정리를 해드리고 있어요. 뭐가 정리를 해드리면 강혜경 씨가 어떤 민주 진영에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기 위해서 처음부터 폭로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은 아니고 사실상 강혜경 씨는 여러분들 미래 한국 연구소에서 명태균 밑에서 일하다가 김영선 의원의 회계 담당자 보좌관으로 간 거예요. 그거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김영선 보좌관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명태균 밑에서 미래 한국 연구소라는 이 재단에서 일하다가 요 회사에서 일하다가 김영선이 사실상 재보선에서 당선되고 회계 책임자로 글로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이제 강혜경 씨가 지금 계속 폭로하고 이런 거는 명태균이라는 사람한테 사실 인간적인 어떤 멸시와 굉장한 그 환멸을 느껴서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김건희나 이런 어떤 국정 개입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혜경 씨가 얘기하는 강혜경 씨의 타겟은 처음에 명태균이었어요. 근데 이 명태균을 까기 위해서 폭로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명태균이가
보통의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이가 여태까지 개입했던 것들을 보면 지난 대통령 경선에서부터 그 다음에 지방선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서울시장, 그 다음에 강원도지사, 그 다음에 경남도지사, 각종 당대표 선거에 굵직굵직한 명태균이가 사실 나오는 그런 형태예요. 여러분들 요 사안을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법사위에서 이제 강희경 씨가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김건희가 공천을 줬다. 그 국감 증언을 해서 결국은 명태균 덕에 김영선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명태균 덕에 김영선이가 재보선에서 당선이 됐고 그 재보선에서 공천 준 건 김건희다라는 통화 녹취록이 김영선과 이제 통화했던 내용이 21일 날 오늘 공개가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가장 핵심은 김건희가 공천 주고 명태균이가 김건희랑 어떤 그 얘기를 해서 김영선이를 당선시켰다. 결국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왜 어마어마한 사건이냐면 여론 조작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었던 윤석열이가 그 경선에서 이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선이 작동을 했고 그런 비선이 선거에 개입하고 국정에 개입하고 김건희도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정에 개입하면 안 되는 신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김건희뿐만 아니라 명태균 이런 사람들이 비선의 선거 과정에서 개입을 하고 그런 선거 과정을 개입하다 보니까 명태균 같은 공천 장사를 하게 되고 거기서 받은 돈으로 윤석열의 어떤 또 그 뭐 돈을 윤석열을 위해서 썼다. 그런 게 지금 현재 강혜경 씨의 얘기고 그 다음에 강혜경 씨의 오늘 증언에 따르면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론 조사는 표본이 크면 클수록 좀 정확도가 있겠죠, 여러분들. 500명 조사하는 것보다 뭐 5,000명 조사하는 그 표본이 더 데이터가 그 정확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한테 대체로 시킨 게 어떤 게 있냐면 500명으로 표본을 조사해 놓고 그거를 2,000명이라고 뻥튀기를 해라. 그거예요. 500명으로 조사를 해 놓고 2,000명으로 뻥튀기를 해라. 그래서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다가 가중치를 해갖고 윤석열을 20대에서 좀 지지율 더 나오게끔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이가 여론 조작을 지시를 했고 이런 지시한 사안을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계속 보고하니까 굉장히 흡족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0명 표본이 만약에 500만 원이 들면 2,000명 표본은 2천만 원이 든다라고 하면서 그 갭으로 돈을 빼먹는 그런 명태균의 어떤 머리를 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태균은 실질적으로는 본인은 돈을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오늘 강혜경 씨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공감되는 얘기는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체로 여기저기서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해서 명태균이가 어떤 일을 했고 선거에 개입했고 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선거를 조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김건희한테 결국 오다를 받아갖고 자기가 공천 장사를 했고 이런 거 눈에 보이죠. 근데 오늘 강혜경 씨 말 중에 왜 그러면 김건희는 명태균의 말을 들었을까? 단순히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일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7시간 녹취록을 들으면서 계속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김건희는 거의 무당의 점들을 지가 본다. 그래서 이명수 기자를 보자마자 뭐 다리 보고 손바닥 보고 막 그랬다. 오늘 강희경 씨 말 중에 김태균과 김 여사가 영적으로 많이 대화한다. 영적으로 많이 대화한다. 나는 이게 완전 와닿더라고요. 김건희는 다 영적으로 대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지 이게 모든 게 의혹이 풀리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예전에 여러분들 김건희가
밤마다 뭘 했냐면 여기저기서 뭐 전화번호에 나오는 점 보는 사람들한테도 막 그 1분에 뭐 600원, 뭐 30초에 600원 그런 전화도 수십 번을 전화해서 그 점을 보고 하면서 여기저기 막 그런 게 취미예요, 걔는. 그러다 보니까 강 씨가 뭐라 그러냐, 강혜경 씨가 김건희가 명태균을 보자마자 결국은 그러니까 윤석열은 칼을 휘두르는 장님무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휘둘러야 되는지, 그러니까 명태균의 말에 의하면 윤석열은 칼을 쥔 무사인데 누구를 정확히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장님무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장님무사. 이 뺀 칼을 누구를 베야 될지 모르는 장님무사인데 그 장님무사의 어깨 위에 안진뱅이 주술사가 그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안진뱅이 주술사를 김건희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님인 김건희,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칼을 들고 있는데 옆에 주술사가 어깨 위에 앉아갖고 그 뜻입니다. 그 뜻.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주술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김건희는 칼은 윤석열이가 겉으로는 들고 있지만 눈이 없다는 거죠. 장님이라는 뜻이고 거기에 어깨 위에서 김건희가 모든 거를 눈이 돼서 저놈 쳐라, 이놈 쳐라 이런 거죠. 근데 이 말을 김여사에게, 즉 김건희에게 명태균이가 해주니까 맞아요. 안 봐도 뻔해. 김건희 아저씨, 선생님 맞아요.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요. 저 상등신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다 해야 돼요. 안 봐도 뻔하지, 그치? 그래서 김건희가 굉장히 명태균을 그 선생님 이런 식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오늘 국감에서 나온 주술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그 안준뱅이 지금, 그러니까 김건희가 명태균에게는 뭐라고 덕담을 해주냐? 조상 공덕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김건희 이렇게 딱 보면서 너는 이런 데서 살 사람이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조상의 덕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덕담을 놔주니까 명태균이가 날카롭게 안진뱅이 주술사 갔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당신의 남편 바보는 눈먼 장님 무사요. 당신이 안진뱅이 주술사가 돼서 누구를 쳐야 될지 정확히 지시해야 하오. 그러니까 당신은 조상의 덕을 많이 보고 나온 뭐 개소리를 하는 거야 둘이. 예? 그러면서 이게 주술의 영적인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지. 김건희가 예전부터 여러분들 믿는 게 그런 도사들의 말, 주술사들의 말. 그래서 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뭐 천공이 들어서고 건진이 들어서고 막 그러잖아. 근데 천공이나 건진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이상한 해괴무기한 무슨 얘기를 하고 그러지만 이 명태균이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자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갖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 영적으로 이 사람은 보통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말대로 공천을 주면 어디가 잘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김건희한테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냥 당신은 주술사다. 근데 지금 보면 김건희가 주술사면 어깨 위에서 장님 위에 어깨에 앉아서 지시만 해야 되는데 지가 돌아다니죠. 말을 안 듣는 거죠. 응? 명태균 말만 들었어도 김건희 이렇게 안 당하죠. 응? 김건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라고 하는데 워낙 천하잖아. 애가 여기저기 안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개 끌고 편의점도 가고 지가 경호받는 자체를. 제가 김건희를 여러분들 심리 분석 저번에 한번 했죠. 제가 김건희를 옆에서 가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자기는 이 하루하루가 이 경호를 받고 영부인으로서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야. 제가 보면 여태까지 오빠 하다가 뭐 따르고 이러는 삶을 살다가 안 그래?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검사랑 이제 검사 남편을 주면서 예전에
양재택 만나기 전에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 밑바닥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양재택을 통해서 결국은 좀 인맥을 넓히고 그러다가 권오수 회장도 알게 되고 조남옥 회장도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재택 검사를 통해서 사실 검사 오빠 알고 나서부터 이제 여기 회장 소개받고 조남욱이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소개시켜주고 그러면서 갑자기 신분이 상승되고 그러다 보니까 양재택은 별 볼 일 없는 좀 있으면 옷벗을 검사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얘는 권력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윤석열로 갈아탔더니 장가도 안 간 구수 오빠의 나름 순박하고 딱 공사치기 좋은 거죠. 제가 보면 딱 공사치기 좋으니까 오빠 내 말 들을 거야? 내 말만 들으면 잘 돼.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의 특수부 검사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검사 마누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대외적으로 인맥을 넓혀가면서 점점점 자기가 이제 검사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되고 그랬던 김건희가 막상 이제 용산에 들어가서 내가 정권을 잡아보니까 얼마나 세상이 우습겠냐고. 어머 나 어디 갈 때마다 경호받아. 자기가 하는 대로 공권력이 움직이고 지금 현재 그러다가 이제 국정농단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국은 명태균이가 강혜경 씨가 말씀하는 거는 국감에서 나와서 공천장사 그다음에 국정 그러니까 국정농단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여론 조작에 의해서 사실상 국힘당의 어떤 선거 개입을 노골적으로 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왜 이 정도면 여러분들 최순실도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이 정도면 아주 심각한 국정농단인데 우리가 박근혜 때 비해서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세상이 너무 조용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앞으로 터질 게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정부는 그럴 수도 있다. 너무 한심한 작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죠. 박근혜 때였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왜 이렇게 조용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검찰이 아직 윤석열 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검찰을 조져야 돼요. 박근혜 때는 왜 심각하게 확 상황이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돌아갔냐면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어서 검찰이 박근혜 정부를 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그런데 검찰이 모든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자기네 조직의 보호가 최우선인 검찰 조직이 명운을 떠나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부 맞게 앞장서고 있으니까 지금 박근혜 때 같은 더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 파괴력이 없는 거예요. 왜? 검찰의 수사가 미치지 못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검찰이 박근혜 정부 같이 버렸다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버렸다 그러면 김건희는 벌써 검찰 수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발견되고 그 수사에 의해서 검찰 최은순이나 김건희는 사실 구속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윤석열 정부가 버티고 있는 게 검찰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지만 왜 이렇게 박근혜 때보다 더 심한데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보면 현재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찰은 누구랑 같이 움직이죠? 검찰은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 어젠다를 제공하는 조선일보와 같이 움직입니다. 이미 조중동과 같이 움직이는 검찰은 여태까지 보시면 검찰이 그 정부를 버리면 결국 조중동도 같이 버리는 형태인데 지금 조중동이 먼저 버리고 검찰의 나머지 윤석열 산화조라고 할 수 있죠. 걔네들만 지금 현재 심우정이나 이창수가 윤석열 정부를 마지막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 보수 기득권자들은 윤석열 정부는 또 다른 5년짜리 정부라 그래갖고 망하면 망할 수도 있지만 결국 대한민국 보수 기득권이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을 탄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검찰 권력이 건재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번 만약에 우리가 윤석열 이 정부를 결국 검찰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하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이 열린다고 봐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참 착각했던 게 박근혜 정부만 우리가 정부만 갈아치우면 새로운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태어나면 대한민국은 좋은 정부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힘센 사람들은 검찰이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문재인 정부도 검찰에게 당했듯이 이번 기회에 정말 저는 우리가 위기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던 검찰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던 검찰 조직을 윤석열과 함께 사실상 저는 윤석열 탄핵이나 하야도 중요하지만 이 윤석열 탄핵과 하야가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단순히 지난번 같이 박근혜 탄핵당하면 와 대한민국 만세 민주주의 만세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윤석열 같은 정부가 탄생했고 윤석열 정부 안에서 김건희라는 범법자를 어떤 식으로 무죄를 주는지 우리는 두 눈 뜨고 똑바로 봤기 때문에 탄핵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검찰 기득권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같이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같이 정리를 해야만 다음 정권이 어느 정권이 들어오던 간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모든 우리가 조중동 언론 개혁을 못하는 이유도 결국은 검찰이 움직이지 않아서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든지 실질적으로 기소권을 갖고 있고 독점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검찰 조직을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탄핵만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또다시 검찰에게 제가 저번에 문재인 정부의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 그 얘기를 할 때 문재인 정부의 가장 잘못됐고 가장 아쉬웠던 점이 뭐냐? 개혁해야 될 놈들에게 적폐청산을 시켰던 거예요. 진보가 순진했죠. 그렇죠? 사실 대한민국 적폐의 최정점에 있었던 검찰 특수부 검찰 놈들에게 그놈들이 청산의 대상이었는데 그놈들에게 무소불위의 칼자루를 쥐어주고 적폐청산을 하라 그랬더니 이놈들이 박근혜 정부나 이쪽 이명박 박근혜를 치는 바람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의로운 검사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을 응원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놈들이 적폐청산의 가장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는 한 가지 더 나가는 거예요. 윤석열은 하야냐 또는 탄핵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21세기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권력의 어떤 부패를 보면서 우리가 다음 대선에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나라를 꿈꾸려고 하면 검찰 정리 안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정부도 똑같은 문재인 정부 왜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겠습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그 원흉 대한민국 적폐의 원흉은 검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검찰은 아예 검찰청 폐지, 대검 폐지, 그냥 검찰은 공소청,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남겨놓고 검찰의 모든 수사권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국가수사본부로 이관을 하고 그 국가수사본부를 국회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국회의 밑에서 어떤 그렇게 해야만 저는 기소청이 아니라 공소청. 그래서 여러분들 제 말에 동의하시죠? 우리가 단순히 윤석열 하나 끌어내린다 그래서 또 갑자기 어느 날 검찰이 칼자루를 빼들어서 윤석열을 친다 그래서 절대 환호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만 속자고요. 나중에 이 정부 끝났다 싶어갖고 조중동과 검찰이 자꾸 김건희를 친다 그래갖고 우리가 또 환호성을 지르고 검찰 잘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결국은 이런 정부를 만들었고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부정부패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은 어차피 시간이 가도 내려올 수밖에 없는 놈이고 검찰의 이런 야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검찰만 우리가 제대로 검찰청 폐지하고 대검 폐지하면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 기득권자들이 사회 개혁을 맞이할 거예요.
결국은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재벌도 막아주고,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언론도 막아주고, 검찰이라는 방패막이가 대한민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들을 모두 막아주는 호위무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끌어내리고 윤석열 탄핵 또는 하야가 대한민국의 사회 대개혁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하나 또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명태균, 오늘 제가 시사타파 뉴스 오늘 낮방송에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민주당은 이제 명태균 의혹에 대해서 더 이상 빨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한다라서 와, 명태균이 무슨 얘기를 한다, 와, 이미 명태균 말만 들어도 김건희는 선거 개입을 했고 공천 개입을 했고 비선에서 명태균이가 모든 그 사적인 조직을 동원해서 이거는 이미 국정농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태균이가 얼마 전에 오빠는 김여사 친오빠였다라고 하면서 일부러 언론을 골탕 먹인 것이다, 이런 브리핑에 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어떤 취재 언론사들이나 유튜버들이나 명태균이 이랬다 저랬다 이제 호들갑 들 필요 없고, 이거는 특검으로 가면 됩니다. 그냥 명태균이 의혹, 명태균이가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뭘까지일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 한 달째 계속 지금 언론사를 도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명태균에 대해서 진실을 파헤치려고 그러면 명태균 특검을 밀어붙여갖고 민주당이 검사들 특임 검사, 민주당이 임명하는 추천하는 특검에 의해서 명태균이가 말하지 못하는, 왜 그러냐면 명태균 같은 경우는 지금 언제든지 김건희나 용산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변 안전 보장과 자기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해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말을 바꾸고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그 자료나 어떤 그 녹취나 영상 뭐 이런 것들도 다 폐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특검이 같이 올라가 있는 현재 상태지만 명태균 특검을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명태균 특검만 따로 딱 떼갖고 민주당이 좀 추진을 하게 되면, 국힘당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힘당에서 홍준표나 국힘당 안에서 명태균 검찰에 빨리 구속 수사하지 않고 뭐하냐라고 하는 국힘당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명태균 국힘당 안에서 명태균 특검으로 얼마든지 갈라치기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명태균의 계속 폭로, 이 뭐 박완수가 평생 있지 않겠다고 전화 왔다, 김종인한테 매일 6번 이상씩 전화 왔다, 김영선 내가 공천했다, 이 정도 하면 뭐 자기랑 거래한 국회의원만 25명이다 안 까잖아, 그치? 얘가 왜 이런 수많은 증거를 갖고 있는데도 안 까?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용산에서 이 정도로 내가 많은 것들을 폭로한다라고 하면 지금 나한테 딜이 와야 되는데 딜이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까고 있는데, 그냥 민주당이 이 사람 빨리 특검법 통과시켜갖고 국힘당도 명태균에 대해서 떳떳하면 특검 받아라 라고 명태균 특검 따로, 김건희 특검 따로 하면 명태균 특검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김건희의 의혹들이 결국 김건희 특검으로 이어지고, 저는 언론 플레이에, 명태균 언론 플레이에 진보 진영이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끌려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특검으로 받아버리면 돼요, 이런 거는. 저는 전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검찰 개혁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전부터. 워낙 검찰이, 여러분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문재인 정부 때 뭐만 하면 검찰들 뭐 검사장 회의, 평검사 회의 이런 지랄들 했잖아요. 지금 나라가 이런 개판이고 검찰이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런 회의 하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결국 검찰은 사실상 이제 조직 자체를 포기한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그냥 적당히 힘없는 권력 물어뜯고 새로운 권력 뒤에서 입맛에 맞는 수사해 줘 가면서 검찰의 기득권을 침해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검찰은 늘 자기네들의 조직을 보호해 왔는데, 이제는 심우정이나 이창수가 하는 짓은요, 검찰 조직 자체가 김건희에 의해서 와해됐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개총수는 가끔 맞아 나 그래도 지금 검찰이 결국은 김건희 때문에 김건희는 살렸지만 지금 검찰이 어떤 청구서들을 받았어요. 여태까지 이렇게 검찰이 위기인 적이 있었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검찰이 무엇을 위해서 김건희를 보호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검사들이 200명, 2000명 돼요. 응? 검사들이 2000명은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2000명의 검사들이 검사라는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걸 쳐다보겠냐 이거죠. 결국은 윤석열의 특수부,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영전, 거기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영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가 망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심우정이나 이창수는 자기네들을 왜 변방에 있던 이대로 그냥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옷을 벗을 줄 알았던 그냥 평범한 검사 출신으로 나갈 줄 알았던 본인들을 서울중앙지검 또는 장이나 그런 검찰의 꽃이라 그래요. 서울중앙지검장을. 그리고 검찰의 최고 우두머리인 검찰총장까지 만들어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들의 저는 이 사람들도 이창수나 심우정도 잘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은 야구로 치면 그냥 구원투순도 원포인트 리리프예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계속 냅둘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검찰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지금 제가 보면 이창수는요, 그냥 왼손 오탄이 나왔을 때 왼손 투수 올리듯이 야 김건희 사건만 네가 어떻게든지 무마시켜. 그래서 저는 이창수가 투입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검찰 내 주류가 있어요. 검찰에서도 주류가 있습니다. 이창수나 심우정은 검찰 내 주류가 아니에요. 지금 검찰 내 주류는 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손에 피 묻히지 않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창수나 심우정 같은 손에 피 묻힐 검사들이 필요해서 그게 이창수였고 그게 심우정이었던 거예요. 응? 저는 결국 이원석 같은 애들도 여러분들 자기 손에서 피 안 묻히고 나가잖아요. 왜 그러냐? 윤석열과 함께 특수부에 있던 검찰의 진골들은 절대 자기 손에 피 안 묻혀. 이런 거 시킨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과 함께 했었던 특수부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자기네들은 아무리 정치검사 노리를 해도 노골적인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특수부 검사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수사팀을 교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자기가 같이 검찰 쿠데타를 일으켰던 양석조 같은 애들이 지금 사법연수원으로 가 있고 임관택 같은 검찰총장 후보자들이 옷을 벗고 나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누가 봐도 검찰의 논리가 너무 웃기잖아요. 검찰의 논리 이번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불기소 처분 딱 이겁니다. 김건희는 일반인이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자기 통장이 거기에 통정 매매나 주식 주가 조작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건희는 모른다. 일반인이다. 그냥 그래서 김건희를 빼준 거예요. 근데 김건희가 2018년도에 여러분들 언론사를 통해서 봤지만 김건희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는지 지금 나오잖아요. 자기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게 조선일보 기사예요,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예전에 이런 기사를 써요. 주간 조선 단독 윤석열 지검장의 재력가 부인은 누구인가? 2018년 이때 재력가 부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딱 봤더니 여기 다 나와요. 조선일보가 쓴 거예요. 비상장 주식 도이치모터 아니 그래서 여기 인터뷰를 보면요. 자기는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주식을 통해서 재산을 증식했다. 근데 이번에 검찰의 논리는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응? 주식 초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냥 자기의 미쳐는 주식으로 돈 벌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검찰이 김건희에게는 불기소라는 선물을 줬지만 검찰이 앞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청구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은 검찰은 해체 수준, 그냥 공소청 남겨놓고 검찰은 다 해체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이번에 저는 누구를 저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부터 조져야 돼요. 우리가 맨날 이런 얘기를 해요. 검찰총장 날리고 중앙지검장 날린다. 밑에 검사들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시킨다고 하는 놈들부터 날려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창수나 심우정은 탄핵당해도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 갖고 할 만큼 다 한 놈들이에요.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시킨다고 했다가는 날벼락 맞는다는 거를 민주당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괜히 윗대가리들만 싸우다가 이슈만 끌고 검찰은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시키는 대로 하면 위에서 책임져,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시킨다고 일했던 수사 검사들 새끼부터 다 날리고, 이 날렸던 이 사건을 지휘했던 이창수 날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묵인했던 검찰총장도 날리고, 저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날려야지. 절대 공무원들이 이거 예전 같으면 그냥 윗선에서 알아서 검찰총장이 옷 벗으면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하면서, 여태까지 검찰 개혁이 안 됐던 게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무슨 사안이 발생하거나 검찰에서 수주접대 검사 이런 문제도 나오면 검찰총장이 나와갖고 브리핑하고 지 조직 보호하려고 그랬죠. 아니에요. 얘네들 공무원이잖아요. 이들 공무원들 니네가 잘못했으면 니네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부장검사가 시키든 차장검사가 시키든 중앙지검장이 시키든 검찰총장이 시키든 안 하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중앙지검장도 중요하고 검찰총장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일선에서 전담 수사를 했던 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이 새끼부터 날리고, 너희들 날리면서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냐? 검사 탄핵 때 청문회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지시했다. 그런 다음에 중앙지검장 날리고, 이 사건 다시 수사할 거냐? 검찰총장에게 물어봐갖고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러면 검찰총장도 날리고. 저는 이래야지 앞으로 검사들도 위에서 시킨다고 했다가는 일단은 꺼리낌이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위에서 알아서 막아주고, 평검사들은 부장검사가 막아주고, 차장검사가 막아주고, 검사장이 막아주고,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권력의 개였다는 거예요. 저는 아래서부터 가장 혹독하게 검사들 수사했던 검사들, 이재명 당대표 사건 수사했던 검사들 난리쓰듯이, 그쵸? 이재명 당대표 수사했던 검사들도 현직에서 그놈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해서 그놈들이 조작했거든요. 저는 그놈들이 조작했던 그놈들을 날려야만 다시는 위에서의 말빨이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야지 검찰은 해체 수준이 아니라 해체하면 돼요. 뭘 두려워합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무원 부인이 비올백 300만원 받고 알아서 권익이나 감사원에서 무혐의 처분해주고, 지금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 그쵸? 지금 어디 가서 뇌물 받았다 그래갖고 검찰이 기소하고 경찰이 수사한다 그래갖고 왜 나만 처분하냐라고 하면 국민들이 법의 잣대가 똑같습니까? 지금 나라가 기강도 없고, 김건희라는 이 건희의 난 때문에 나라가 무정부 상태고 개판이에요. 검찰의 수사를 누가 믿습니까? 응? 저는 검찰은,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보면요, 대통령은요 탄핵 소추라도 되지. 대한민국의 비선 권력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얘를 끌어내릴 방법이 없어요. 제 말 이해하세요? 윤석열은 잘못하면 탄핵 소추안으로도 발의를 할 수 있지만, 이 김건희라는 공식적인 공직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얘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요. 제일 열받는 거예요. 공직에 있으면 탄핵 소추라도 할 수가 있지만, 김건희는 옆에서 오빠 가랭이만 딱 잡고 있으면 오빠가 꼼짝 못하잖아. 김건희를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없어요. 응?
이 인간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인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적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법적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김건희 특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김건희 특검을 막는 게 검찰이고요. 예, 그 다음 오늘의 명태균 그리고 법사위 얘기였어요. 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윤석열 그 다음에 한동훈 만났죠. 만났는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좀 발견했는데 순서대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 자세 있죠. 이 자세는 윤석열이 즐겨 찾는 자세예요. 그렇죠? 어떤 자세냐면 윤석열이가 책상 위에 팔을 딱 이렇게 올려놓는 한 판 하자는 겁니다. 한 판 하자는 거. 예전에 국감에 나왔을 때 이런 자세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성대모사를 하면 야 이 새끼야 뭐가 그렇게 새끼야 불만인데 이 새끼야 자꾸 나를 만나자 그러고 귀찮게 이 새끼야 얘기해봐 이 새끼야. 지금 저한테 또 쏘아붙이는 것입니까? 얘기를 하라고 이 새끼야. 지나가다가 목소리가 커지니까 한번 슬쩍 쳐다보니까 지금 저를 이 새끼라고 했습니까? 얘기해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새끼야 얘기를 해보라고 이 새끼야. 왜 자꾸 언론에다 대고 이 새끼야. 독대니 뭐니 이 새끼야. 말할 거 있으면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그쵸? 너 얘기할 게 뭐야 이 새끼야. 제가 지금 옆에 이 빨간 파일 보이십니까? 얘기를 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하니까 갑자기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해 이 새끼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보여드립니까? 꺼내봐 이 새끼야 뭔지. 그랬더니 이 빨간 파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X 파일이라고 합니다. 손이 가잖아. 아까 요 사진에서는 손이 안 갔잖아. 너 갖고 있다는 게 뭐야 이 새끼야. 왜 다짜고짜 욕하십니까? 그니까 뭔데 이 새끼야. 그럼 이걸 보여드립니까? 하면서 이걸 손으로 간 거예요. 그쵸?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X파일이라고 김건희 사건에 관해서 뭐 검찰의 흐름 그 다음에 국민들 동향 보고 이런 걸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이 자세는 누구를 혼내거나 단판을 지으려고 손을 올리는 윤석열의 습상인데 여기서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독대나 회담이면 윤석열도 뭘 적을 준비를 해야 되잖아. 안 그래요? 얘가 진지하게 한동훈을 만나갖고 진지한 대화를 하려면 얘기해봐라. 뭘 적을 준비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 표정 봐요 표정. 이거 보세요. 이 새끼 어디서 이거 완전 이 새끼 어린 놈 새끼가 키워놨더니 이 새끼가 어디서 되도록 진짜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들 이게 언제 일어났나 제가 좀 분석을 했어요. 이거 한 다음에 뭐 밖에서 걷고 뭐 얘기했다. 이미 한동훈이랑 갈 때 김건희 묶어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얘기해요. 김건희 묶어놓으십시오. 그러니까 나대지 못하게 활동 못하게 김건희 묶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김건희 라인 용산에 있는 라인 정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김건희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은 용산에서 해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동훈이의 3대 요구였습니다. 그러면 이미 사전에 뭐 독대를 하기 전에 독대는 아니죠. 옆에 정진석이가 앉아 있죠. 여러분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정진석이 앉아 있죠. 그렇죠?
정진석이 앉아 있다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저번에 이런 얘기를 했죠. 얘네 둘이 만날 경우에는 김건희가 아직 윤석열을 조종하고, 만약에 정진석이가 그러니까 정진석과 윤석열이가 나오면 지금 사실 김건희는 많이 정치 세력들에게 제압당했다. 즉 김대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용산에서 김건희 라인이 사실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진석이가 여기 대동한 것이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김건희랑 정진석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향간에 정진석이가 김건희 자기한테 허락 받지 않고 나가는 메시지를 절대 용인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김건희가 대통령실 발로 메시지가 나가고, 그래서 정진석이가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 김건희랑 정진석이는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김건희가 정진석을 날린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 자리에 만약에 한동훈이랑 만나는데 정진석이가 만약에 배석을 할 경우에는 김건희 라인이 많이 숙청이 당한 것이고, 현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조중동의 압박이나 검찰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압박에 정치권인 정진석이가 여기 나온 것이다. 왜 그러면 정진석이도 김건희의 자제를 촉구를 하는 성명을 나름 거기서 발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여러분들 보면 4시 80분간 만났대요. 80분간. 근데 여기서 시간을 한번 봅시다. 벽시계를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거의 4시 55분이에요. 그쵸? 시간을 보면 4시 55분이고 4시 반부터 만난 것 같아요. 4시 45분이나. 근데 저는 오늘 회담을 보면서 진짜 한동훈이가 왜 만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인 관계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관계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구나, 심각하구나 생각보다 더. 왜 그랬냐면, 정상적인 관계면요, 회담 끝나고 당연히 저녁 식사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일부러 저녁 식사 안 하려고 애매한 시간을 잡은 거예요. 6시인가 6시 반에 끝났어요. 6시인가 6시 반에 끝났으면 윤석열이가 한동훈과 어떤 대화도 나눌 게 있고 정상적으로 할 게 어떤 얘기들이 많으면 당연히 저녁 식사하면서 뭔가를 풀어나가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 때리기 직전이에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어디서 나를 똑바로 쳐다보는 거야, 이 새끼가? 너 이 새끼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야. 이거예요. 그쵸? 근데 아니, 이 자세는 어떤 회동이나 그런 자세가 아니에요. 제가 보면 밥도 먹기 싫은 거지, 진짜. 야, 아메리카노 한 잔 처먹고 가. 다른 애들은 막 무슨 어디 무슨 상황 버섯에 한우 투뿔에 막 준비하는데, 아메리카노나 새끼야 한 잔 처먹고 가. 그냥 그 파일 놓고 가, 이 새끼야. 이 파일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얘는 궁금해서 오빠 여기 뒤에, 여기 벽 뒤에 여기 몰래카메라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그치? 여기에 몰래카메라로 이 상황을 김건희가 보고 있는 거야. 오빠, 그 새끼가 갖고 온 거, 그 파일 빨간 거, 그거는 놓고 가라 그래. 여기서 이제 몰래카메라로 보면서, 오빠 그거 그 파일만 오빠 얼른 그 받아 갖고 와.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예상했던 대로, 원래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상한 게, 한동훈이가 회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결과에 자신이 있었나 봐.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는지 회담이 끝나고 언론 브리핑을 한다 그랬었잖아. 그치? 언론 브리핑을 한다 그랬는데, 한동훈이가 저기 끝나자마자 국회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전혀 회담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원래는 한동훈이가 저 회담 끝나고 국회로 돌아와서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한동훈이가 국회로 오지 않고 밥 먹으러 갔어요, 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아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응? 할 말이 없는 거죠. 희한하잖아. 밥도 안 먹고 그냥 자기는 내일 아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죠. 한동훈 대표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저는 기존에 있었던 저의 입장을 그대로 물러섬 없이 김건희 여사의 그 활동 자제와 원래 제가 요구했던 3대 어떤 요구사항을 저는 얘기하고 왔습니다. 예. 그러면 뭐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얘기하든가요? 대통령의 생각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예. 뭐 이지랄 따겠지. 예. 그러면 혹시 까였나요? 맞지는 않았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저거는 얘기했대요. 원래 용산에서 얘기했던 뭐죠? 제2 부속실 설치. 근데 특별감찰관은 김건희가 아직도 보니까 김건희가 꽉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김건희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 외에 셉니다. 김건희가 세요. 제가 1시간 20분 만에 종료. 정진석은 왜 간 거니? 응? 2대1 회동. 빨간 파일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게 아마 앞으로 언론에서 많이 다룰 것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네가 이게 원래 4시 30분에 여러분들 회담이 있기로 했었는데 딴 일정 때문에 나토 문제 때문에 북한군이 러시아 파병 문제 때문에 딴 일 보느라고 한 20분간 기다리게 했대요. 그래서 4시 50분에 시작해갖고 이 사진은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사진 찍고, 왜 그러냐면 언론들이 네 사진 찍겠습니다 착착착 찍어 네 비공개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나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얘기한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네 사진 한 장 찍으십시오 뭐 착착착 막 찍고 지금 비공개입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진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한동훈이는 4시 반까지 갔대요. 국회에서 용산까지 해서 한 4시 30분 걸리니까 갔는데 일부러 6시 15분에 종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얼마나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6시 15분에 회담이 종료되면 예전 같으면 동훈아 밥이라도 먹고 가지. 예. 지금 제가 먹을 밥이 있습니까? 그런 말도 없잖아. 그냥 한 달 만에 성사됐는데 그냥 대표 한동훈이가 국회로 돌아오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냥 제가 보면 내일부터 어떤 얘기가 나올지 그냥 뭐 자기가 한 얘기만 하고 용산이 이제 답해야 되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보면 그냥 가갖고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온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 저는 용산이 좀 기가 꺾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면담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오늘 면담을 보면서 제가 소름 끼치는 게 뭐냐면 김건희가 밀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구나. 100% 여러분들 제가 보면 제가 잘 어느 정도 맞히잖아요. 내일부터 아마 한동훈 찍어내기 들어갈 거예요. 한동훈 찍어내기 친윤이 공세가 세질 겁니다. 한동훈 찍어내기. 제가 보면 한동훈 찍어내기 왜 그러면 지금 아니면 못 찍어낸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지금 이제 아직 남은 기간이 많은 아직 3년 차기 때문에 이번에 한동훈 찍어내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는 생각에 제가 보면 오늘 태도나 당대표를 만나서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면 한동훈이 당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는 제가 느끼는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좋아합니다.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아직도 윤석열을 좋아해요. 예전의 관계로 회복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김건희 키즈 1호가 한동훈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한동훈을 보면요, 예전에 윤석열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는. 근데 윤석열에게 그래서 인정을 받고 싶은데 김건희가 오빠 저 새끼의 그 관상이 주인 잡아먹는 개래, 저 새끼는 잘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가, 저는 아직도 한동훈이는 윤석열에 대한 연민이 있어요. 한동훈이가 만약에 윤석열을 대놓고 박으려 그러면요, 독대 요청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한동훈이는 끝까지 윤석열에게 인정받고 싶고 윤석열 다음은 한동훈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한동훈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윤석열과 차별화를 하거나 한동훈이가 만약에 용산 김건희를 들이받고 싶으면요, 굳이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뭐하러 자기가 윤석열을 만나자고 합니까? 만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자기 친한 개들이랑 모여갖고 그냥 정치하고 자기가 탄압받는 척하고 하면 되는데 한동훈이는 절대 안 그러잖아요. 응? 제가 보면 굳이 한동훈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그러십니까? 그러면 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 당에서도 알아서 그러면 행동을 하겠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급한 건 용산이에요. 근데 계속 독대를 요청하고 계속 대통령과 얘기를 하고 국민의힘에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이런 빨간 파일, 웬만한 사람들이 빨간 파일 준비 안 하죠. 여기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검찰에서 나온 자료나 현재 검찰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배신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빨리 막지 않으면 특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거 제가 하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내일부터 이제 한동훈이가 뭘 할 것 같냐? 오늘 한동훈이가 여러분들 윤석열과 회담 직전에 이상한 짓을 하죠. 친한 개가 무슨 짓을 했어요? 대통령과 회담하기 직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회담이 잡혔다라는 걸 발표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잖아. 분명히 4시간 후면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회담을 해야 되는데 친한 게 대변인이 윤석열과 한동훈 회동 직전에 이재명 당대표와 한동훈이가 두 번째 만난다라는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독대 직전에 압박용이 되겠죠. 그렇죠? 압박용.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 그때는 특검에 관해서 내가 찬성을 해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먼저 제안을 했거든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한동훈을 먼저 만나자고 한 거는 굉장히 전 정치적인 고단수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거부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저는 고수라고 생각했던 게 오늘 뭐냐면, 야,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대담을 앞두고 한동훈한테 만나자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나자고 던져주면 한동훈이가 나를 이용해서 회담 전에 발표할 거를 안 거지. 그게 고단수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가 저번에 이재명 당대표 만났을 때 이재명 당대표님이 사실상 빈손 회담인 걸 알면서도 만나준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왜? 한동훈이가 결정권이 없는 걸 알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위신을 세워주려고 만나준 거잖아. 지난번 1차 이재명 당대표랑 한동훈이랑 회담할 때, 그때 한동훈이가 그 어떤 결정권도 없는 거 이재명 당대표가 알면서 사실상 한동훈 기 살려주려고 만나줬잖아. 위신 살려주려고. 이번에는 한동훈한테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힘을 실어준 거예요. 먼저 민주당의 어떤 그 관계자가 대변인이나 한동훈 참모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당대표랑 두 번째 회담을 갖는 게 어떠시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이가 이렇게 던져주면 한동훈이가 당연히
이재명 당대표의 두 번째 만남이 예고돼 있다라고 하면 용산에게는 압박 카드가 되고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 만나면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얘기나 민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특검이랑 민생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거거든요. 저 새끼 저러다가 아예 이재명이랑 손잡고 저 새끼 아예 나를 뒤통수 칠 새끼 같은데 이런 느낌도 갖고 있어요. 사실상 이번 독대를 앞두고 압박용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개무시당했죠. 지금 그러면 내일부터 한동훈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아마 만약에 한동훈이가 만나갖고 개무시를 당했다던가 아니면 제대로 용산이 변화가 없을 것 같으면 이제 친한계 세력을 규합할 겁니다. 친한계 세력을 왜 그러면 한동훈에게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여태까지 뭐 한동훈이가 뭐 늘 결정적인 순간에 머리를 숙였다라고 하는데 한동훈에게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손에 의해서 김건희의 어떤 특검이라는 칼자루는 한동훈이가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칼자루 쥐고 있는 자체가 용산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친한계와 오히려 윤석열과 한동훈의 회동 이후에 친한계와 친윤계가 본격적인 저는 권력 다툼, 당내 세력 싸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때 민주당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김건희 특검법을 11월 2일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올리게 되면 이제 지금 왜 그러면 사람들은 정답을 알거든요. 한동훈이가 결단해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야지. 그러니까 김건희가 죽어야지 한동훈이가 살고, 김건희가 죽어야지 국힘당이 살고, 김건희가 죽어야지 보수가 살고, 김건희가 죽어야지 검찰이 산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다 아는데 김건희가 어마무시한 주술의 권력에 의해서 아무도 그 얘기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응? 근데 오늘 윤석열의 저런 태도나 오늘 회담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윤석열은 민심 따위는 아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가 생각하는 거는 오빠 어차피 우리 5년 동안은 안전빵이야. 아무도 우리 못 쫓아내. 응? 오빠 탄핵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보수 전사들 다 만들어놨어. 지금 김건희가 생각할 때는 지지율이 5% 나오든 지지율이 6% 나오든 5년은 자기네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남 민심이라는 걸 직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보면 뭔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지금 한동훈이를 왜 국회 브리핑을 안 하고 바로 갔을까? 100% 제가 아는 한동훈이는 뭔가 일이 잘 되거나 그랬으면 또 뒤꿈치 들고 기분 좋아갖고 예, 뒤에서 말씀하시죠. 그럼 예, 대통령도 저희 뜻을 일부분은 공감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개무시 당한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얘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세가 나오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이 새끼야. 여기 와갖고 책상 앞에서 눈 동그랗게 쳐다보고 이 새끼야. 그 파일이 뭔데 이 새끼야. 그냥 뭐가 들어있는데 한 달 전부터 이 새끼야 언론에다 대고 중요한 말씀을 드릴 게 있다고 하고 이 새끼야. 지금 저한테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시는 겁니까? 새끼야, 그럼 네가 이 새끼야. 그럼 우리 덕에 새끼야 법무장관 단판 지으려고 딱 이렇게 하는 거죠. 표정. 안 된 거예요. 제가 보면 친윤 친한 본격적인 둘 중에 하나 죽는. 왜냐면 김건희 물러설 마음이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김건희 전혀 물러설 마음이 없고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보면 롱패딩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롱패딩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11월 2일 날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최하는 장외 집회가 있으니까 11월 2일 날 여러분들 장외 집회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나가시기 바라고. 저는 아직은 참전 안 합니다. 저는 아직은 참전을 안 합니다. 11월 2일 날은 저희 가족들과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여러분들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마 김학현 대표님이 중심으로
해갖고 개국본 여러분들이 아마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개국본은 중요할 때 나갑시다. 알겠죠? 개국본은 중요할 때 나갑시다. 한 방에. 오, 드디어 개국본 출전. 아니, 개국본 서초동 100만을 일으켰던 개국본이 나온대요. 경찰 비상 막 이렇게 할 때 그때 개국본이 나가줍시다. 그러면 한동훈은 내일부터 뭐를 할까? 아마 오늘 협상이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친한계나 친윤계에서 떨어져 나오는 세력들을 규합하려고 할 것이고, 이제는 당정 간의 힘겨루기가 시작될 것 같다. 거기에서도 이제 마침 울고 싶은데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한번 만나줄까? 지금 저를 다시 한번 또 만나주신다는 겁니까? 한 대표 도움 된다 그러면 제가 한 번 정도 만나줄 수 있죠. 그러면 제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발표하세요. 저 만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바로 발표한 거죠. 까이고 나서 이재명 만난다. 웃기잖아. 윤석열한테 까이고 이재명 만난다. 웃기잖아. 무리.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추가로 내일 좀 취재해갖고 한동훈이가 저 갖고 있었던 저 파일이 뭐고, 지금 한동훈이가 뭘 얘기했길래 이 표정 보세요, 여러분들. 이 표정은 한동훈이가 이 표정이죠. 이 표정. 요 표정은 헐이라는 표정이에요. 이 새끼 뭘 하니까 헐, 나한테 아직도 이런 감정을, 이 표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회담은 100% 깨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윤석열은 이제 저는 선택은 딱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이승만의 길을 가는 것이냐, 그 이승만의,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스스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좋죠. 하루라도 좀 덜 보고, 국민들이 고생하면서 또 탄핵의 추운 겨울에 촛불을 안 들고, 윤석열이가 내려올 인간이 아니죠. 지금 김건희 정권에서 지금 대통령 내려오는 순간 감옥 가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승만의 길은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8년 전 박근혜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여러분들 윤석열의 지지율이요, 8년 전 최순실 태블릿 PC가 터졌던 국정농단 사태보다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윤석열 퇴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퇴진과 동시에 대한민국 검찰이라는 검찰 엘리트주의들, 그 다음에 조중동까지 가세해서 윤석열 까준다 그래갖고 우리가 조중동을 용서하면 안 됩니다. 사회 대개혁으로 나가야 됩니다. 윤석열 퇴진과 함께 조중동 검찰 동시에 작살내는 민중항쟁이 돼야 돼요. 윤석열 정부만 끌어내린다 그래갖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박근혜 정부 끄집어내서 사회가 더 썩어 빠지면 썩어 빠졌지 변한 게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번에 윤석열과 함께, 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이 검찰 쿠데타 세력들과 그 쿠데타에 동조했던 조중동, 이때야말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과 검찰 거의 해체 수준으로, 언론 재벌 해체. 왜 우리가 재벌만 해체해야 됩니까? 언론 재벌 해체해야 되고, 이 조중동 해체 수준으로,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언론도 저희가 손을 대야 되고, 검찰도 해체 수준으로 해야 되고, 이 자체가, 왜 그러냐면 퇴진이 곧 대한민국의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검찰주의자들과 언론주의자들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역사 얘기 좋아하니까 마지막 역사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이승만의 길은 저는 힘들다고 보는 게, 이승만은 사실상 하야를 했지만 그 하야하는 과정에서는 엄청난 민중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찰이 발포를 해갖고 선량한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음을 당했고, 수십 명의 어떤 부상자가 나오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1960년에 있었던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4.19 혁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만 낼게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최초의 민중항쟁은 언제였을까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 항쟁 근현대사 해방 이후 근현대사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항쟁 아니 해방 이후 부마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월 228 대구항쟁이에요. 이게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3월 15일 날 마산 시위 3.15 부정선거를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2월 28일 대구 시위. 그러니까 제가 1960년대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갑자기 사람들이 3월 달에부터 그 선거가 부정이다라고 하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때도 이제 이승만 정권이 여기저기서 종말을 맞이하고 있어서 그 당시에 2월 28일 대구 시위가 사실 최초의 어떤 우리 현대사에 있어서 민중 항쟁 역할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마산에서 시위를 벌였던 김주열 열사가 그 3월 15일 날 그 항쟁하다가 사라집니다. 실종이 됐는데 4월 11일 날 마산 앞바다에 최루탄이 눈에 이렇게 박힌 채로 떠올라요.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월 11일 날 그 김주열 열사가 나온 걸 보면서 그게 마산 항쟁 2차 항쟁이에요. 원래 마산 3월 15일 날 마산 민주당사 앞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서 마산 항쟁이 1차적으로 일어났던 것이고 마산 2차 항쟁이 4월 11일 날 김주열 열사가 4월 11일 날 떠오르거든요. 마산 앞바다에. 그때 마산 2차 항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그 2월 28일 날 대구에서 이승만 정부 최초의 이승만 정부를 규탄하는 대구 시위가 벌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시겠죠? 2월 28일을 대구로 해서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전국의 대학교로 퍼지고 서울, 부산, 대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져가기 시작하다가 3월 15일 날 선거 당일 날 마산 민주당 사 앞에서 마산에서 부정선거를 하기 위해서 이승만 표를 가득 실은 어떤 표 바꿔치기 하는 거를 마산에서 이제 항쟁이 벌어지고 나서 3.15 부정선거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고 4월 11일 날 결정적으로 이제 김주열 열사가 마산 앞바다에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떠오르니까 그게 전국적으로 항쟁으로 이어지면서 전국 대학교가 들고 일어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김주열 열사를 빠뜨렸던 놈도 일제의 치안감이었던 놈들, 친일파 새끼가 그대로 우리나라 경찰에 근무했던 놈이 김주열 열사를 그렇게 만들었던 놈이라고 밝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가 4.19 혁명,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에 의해서 4.19 혁명이 서울, 그러니까 전국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 그때 그 보면 김주열 열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래 정읍 사람인가? 전라도에서 그 당시에 마산 이쪽이 일자리들이 많고 시험을 보러 갔던 거예요. 시험을 보러 갔다가 마침 거기서 시위에 참여하게 됐다가 최루탄을 남원 사람인가? 최루탄을 맞아갖고 눈에 박힌 채로 그 시체를 마산에다 집어 던진 사람이에요. 남원 사람. 그랬던 사건이고, 그 다음에 3.15 부정신고 선거가 일어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시위가 확산되고, 그래서 1개월 뒤, 그냥 한 달 뒤까지 계속 한 달 동안 시위를 했던 거야. 그러다가 4.19, 4월 19일 날 혁명적으로 들고 일어나갖고 어떤 그 4.19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월 며칠이죠? 그 다음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4월 28일인가 한 10일 정도 있다가 이승만이가 하야를 하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이때 이승만이가 여러분들 군대를 동원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때도 사실 수많은 이승만이가 경찰 병력으로 못 막는다 그래서 육군을 동원해서 사실상 막으려고 군대 동원까지 내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그 당시에 최인규가 내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에 3월 16일, 3월 15일 부정선거가 일어나고 전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조선일보 3월 16일자 기사가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새벽, 그러니까 밤 12시 30분에 담화를 통해서 이때도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마산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요 사태는 부정선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마산은 항구가 있다 보니까 밀수선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밀수선에 북한 공산당들이 다 있다. 그래서 간첩들이 지금 마산에 밀수선을 타고 와서 시민들을 선동해 갖고 마산에서 시위가 벌어진다. 이 지랄을 했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다가 이제 왜 그러면 북한의 간첩들이 침투해서 마산에서 선동을 해서 대규모 시위가 난다 그러면 군 투입이 좋아지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늘 원칙이 있어요. 군이 투입하기 전에는 늘 북한이 침투했다라고 해야만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5.18도 왜 북한군 개입설이 나오냐면 북한 군이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수부대가 들어갔다라고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놈들이. 그게 그거예요. 5.18제도 간첩 타령을 하는 게 뭐냐? 간첩이 침투했기 때문에 군인이 동원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그렇게 한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승만이가 하회를 해서 결국 왜 군대가 또 투입이 안 되냐면 미국이 용인하지 않았어요. 또 이게 긴데 이승만이가 자진해서 하야한 거는요 미국의 압박 때문이에요. 미국에서 너 그만해라, 많이 했다, 나이도 많고. 근데 그때 이승만이를 미국에서 사실 뭐 군대 동원이나 이런 건 절대 불허를 해주고 왜 이승만이를 너 이제 그만할 때도 됐다라고 했냐면 이승만이가 나름 잘한 게 있어요. 우리가 모든 이승만을 욕하지만 이승만이 잘한 거 딱 하나 있습니다. 한일협정을 맺어주지 않았어요. 이승만이가 나름 독립운동가라고 반일주의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계속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압박에 의해서 6.25 전쟁 이후에 계속 이승만 정권에게 한일 국교 수교를 요구했는데 이승만이가 계속 정당한 배상을 하라라고 하면서 버텼어요. 이승만이는 버텼어요. 그게 미국의 불만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승만이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승만이가 하야당하고 미국에 의해서 축출됐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잽싸게 한일 협정을 매국노 짓을 하면서 맺었다는 게 일리가 있죠. 그쵸? 제 말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승만이가 그거를 해서 축출당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쿠데타를 벌인 박정희를 또 미국에서 인정 안 할까봐 제일 먼저 자기네들은 그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박정희가 그 쿠데타 정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일협정을 졸속하게 밀어붙여갖고 매국 협상을 맺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김종필이가 중앙정보부장이었나 그때? 여러분들 지금 이거 지금 아마 언론을 통해서 봤죠? 나 이거 섬뜩하더라고. 이거 보면서 좀 섬뜩했어.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무사, 전두환이가 있었던 보안사 있죠. 보안사가 어떻게 변절했나 했는데 지금 다시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이 등장했다라고 며칠 전에 이게 뉴스가 됐는데
이게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거 보시면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이 호랑이 마크의 뭐 그 고향인지 호랑이 육군 특무부대라고 불렀어요. 이때 이승만 정부 때는 특무대라고 하면서 사실 대통령을 뭐 그 지키는 직속부대 같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1960년대부터 68년 이때 이제 이승만이가 하야하고 나서 이제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 육군 방첩부대, 이때 방공을 엄청나게 간첩 뭐 삐라 막 때려잡는다라고 해서 아예 방첩부대를 만들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때 68년부터 77년 이때도 박정희 때죠. 육군 보안사령부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방첩부대에서 박정희 집권 말기로 갈 때 이제 육군 보안사령부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에 전두환이가 보안사령부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 다음에 1991년부터 2018년 동안 기무사를 우리가 통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문재인 정부 때 기무사를 거의 해체시켰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되었고, 다시 어떻게 됐나 보세요. 다시 방첩이 등장합니다. 방첩 언제죠? 또다시 간첩 타령하는 방첩사령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거꾸로 간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갑자기 다시 백투 더 퓨처 다시 백을 해갖고 방첩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개인적으로는 하야가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제가 여러분들 수없이 뭐 여기저기서 시민들과 같이 데모도 하고 그랬지만 저는 시민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 21세기에 주말마다 나가갖고 추나 더우나 어떻게 하다가 정치 고관여층이 돼갖고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 때문에 2008년 전에도 몇 달을 촛불을 들고, 검찰이 난동을 부릴 때는 또 무슨 잘못이 있다고 또 몇 개월간 또 촛불을 들고. 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어떤 조직에서든지 분명히 윤석열 탄핵 집회는 일어날 거예요. 크게. 윤석열 탄핵에 그치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검찰 해체, 조중동 해체를 같이 외쳐갖고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나가야 돼요. 윤석열 하나 끌어내렸다고 만세하고 하면 진짜 말짱 도루묵입니다. 조중동과 검찰이 지배하는 사회는 제2의 윤석열이 나오는 것이고 제2의 박근혜가 나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정권 하나 끄집어낸다고 이번엔 절대 촛불이 스톱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는 많은 경험이 생겼잖아요. 정권 바뀐다고 사람이 바뀔 뿐이지 결국 조중동과 검찰 없애지 않으면 제2의 윤석열, 제2의 박근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민중항쟁은 단순한 민중항쟁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개혁, 그렇죠? 해방 이후에 단 한 번도 건드리지 못했던 조중동 왕국과 검찰 왕국, 이 두 대한민국의 낡은 가장 부패한 권력, 적폐 중에 적폐, 이 두 권력을 윤석열과 함께 반드시 처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은 또 겪을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심층분석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